상토시님은 그러면 어떻게 좀 대비를 하셨어요? 미리미리? 사실은 저도 대비를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뭐 각종 매체에서도 제가 23년 전후가 고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금리가 이렇게 빨리 오를 거라고 예상을 못해서 충분히 엑짓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뭐 제 의견이 맞다는 보장은 없지만 저는 이제 반등이 제대로 온다면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는 전부 뭐 어쨌든 일정한 수준의 엑짓은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 다주택자분들 이렇게 그 사석에서 물어보면 진짜 다 좀 정리해야 될 건 좀 정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 규제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를 했던 것이 과거 2006년, 2018년이거든요. 그때가 역대급 폭등이 일어난 해입니다. 2006년과 2018년에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해 버리니까 매물이 안 그러니까 사실 1주택자가 무주택자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봤을 때 결국은 시장을 안정화시킬 만한 매물은 이제 다주택자한테 나와야 되는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해서 다주택자들 매물이 이제 틀어막혀 버리니까 2006년과 2018년에 급등을 해버린 거거든요. 사실 그때 2018년 같은 경우도 2017년보다 기준금리는 좀 더 올랐고 대출도 오히려 줄었고 입주 물량은 2018년, 27년보다 많은데 2018년이 급등해버린 건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따른 매매 유통 매물 감소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데, 반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풀어줬을 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2009년과 2022년이거든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버리니까 두 시기 모두 다 하락이 시작된, 결국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토해낸 상황이 이제 발생한 거죠. 따라서 지금 어쨌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유예가 계속되고 있다는 감안하면 매물이 나올 창구는 계속 열려있기 때문에, 통로는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좀 약간 상승에 배팅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엑짓하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매물이 유의미하게 감소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좀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은 안 내놓겠지만은 규제의 측면에서 어떤 포인트까지 좀 완화가 되면 다주택자들이 좀 더 매물을 적극적으로 내놓을까요? 각자 생각하는 게 워낙 다를 텐데 네. 일단은 지금 취득세가 완화돼도 아직도 높은 편이거든요. 추가 취득의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그 부분은 약간 이번 반등 기회를 통해서 뭐 다주택자분들이 모두 그러시지 않겠지만 일부라도 이번에 좀 약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했을 때는 매물이 좀 여전히 좀 많은 상태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작년에 사신 분도 있고요. 재작년 고점에 사신 분도 있고요. 네. 영끌에서 지금 힘드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에게는 좀 어떻게 조언을 해주세요? 워낙 손실이 크다면 어쩔 수 없고요. 어쩔 수 없다는 게 이제 버티는, 여력이 된다면 버티는 게 맞는 것 같고, 하락폭이 막 엄청나게 크지 않다면 저는 이번 반등 시에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찐바닥은 이제 26, 7년에 3기 신도시가 입주를 시작하면 그때가 찐바닥이 아닐까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기회를 잡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입장이고요. 물론 그런 부분도 리스크가 있죠. 그 전까지 그게 찐바닥이 아니라면 대세 상승장으로 전환해 버리면 어떡하냐라는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은 서울 부동산의 중장기 하락장은 늘 신도시 입주 때랑 그 시기가 일치했거든요. 91년부터 95년까지 하락할 때는 1기 신도시 91년부터 입주할 때랑 겹쳤고, 2009년부터 13년까지 하락할 때는 2009년 판교, 2011년 광교 입주하면서 서울이 그 버블이 꺼졌던 경험이 있는데, 신도시라는 게 그런 이유가 왜 그러냐면, 신도시는 예를 들면 서울 집값 잡기 위해서 신도시가 발표를 되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신도시가 발표되고 이제 신도시 조성을 위해서 토지보상금이 풀리면서 그게 부동산 시장에 유입돼서 서울이 버블을 안 그래도 오르고 있던 걸 기름을 끼얹은, 그래서 이제 버블을 더 키웠다가 이제 버블이 더 커지면 이제 약간의 충격에도 꺼질 수 있는데, 버블을 더 키워버렸다가 이제 입주하면서 버블을 꺼뜨려버리는, 그 경창도 일으켜버리는 게 신도시 계속된 역사인데,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2020년, 21년부터 22년에 걸쳐서 특히 21년부터 이제 토지보상금이 본격적으로 풀렸거든요. 코로나 이슈에다가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이 풀리면서 21년에 급등이 일조한 셈인데 버블을 더 키워버린 거죠. 그런 상황에서 26, 7년에 시작을 된다면 많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많은 분들이 3기 신도시가 서울에 영향을 못 줄 거다라는 의견이 있지만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영향 안 줄 수가 없다고 보여지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과 서울 전세값이 상관관계가 되게 높거든요. 결국은 3기 신도시 입주 물량이 늘면 서울에도 분명 영향을 준다는 게 과거의 사례들에서 모두 나와 있기 때문에 3기 신도시가 입주하면 서울이 전세값부터 굉장히 하방 압력을 줄 수 있고 그것이 매매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좀 긴 기다림이 되겠지만
혹시 여력이 돼서 기다릴 수 있는 분들은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괜찮겠다 보여지고요. 또한 3기 신도시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올해부터 착공을 하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한 4, 5일 전에 국토교통부가 발표를 했는데 네. 인천 계양과 하남 교사는 토지 보상이 끝났고 남양주 왕숙과 부천 대장은 한 90% 가까이 이제 토지 보상 완료됐고 고양 창릉이 한 50% 정도 됐거든요. 근데 올해 상반기에 내가 토지 보상 완료하겠다.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3분기에는 이제 부지 조성 공사를 어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착공을 시작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착공이 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올해 만약 착공을 시작한다 그러면 정말 제 얘기대로 26, 7년부터 입주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실제 착공 여부를 좀 보고 판단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0년, 21년에는 3기 신도시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었거든요, 저는. 얘기를 네. 들으면서도. 네. 뭐, 계속 폭등하는데 뭐.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네. 왜냐하면 많은 언론에서도 막 이게 지연될 것이다, 잘 안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고 실제 그런 의견도 많은 분들이 하셨지만 저는 토지 보상의 진척 상황을 계속 체크하고 있었거든요. 토지 보상의 진척 상황을 보니 과거 특히 2기 신도시가 많이 늦었는데 과거 2기 신도시 하던 것보다 굉장히 토지 보상이 빠르다는 걸 계속 제가 업데이트를 하고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이미 2군데가 토지 보상이 끝났고 나머지도 뭐 부천대장, 뭐 남양주 왕석 거의 90% 됐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진척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6, 7년 입주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고 이제 실제 입주 여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착공할지 그걸 좀 눈여겨보시고 만약 착공을 한다 그러면 26, 7년에 정말 입주를 시작하겠네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여기서 찐바닥까지는 얼마나 더 떨어져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그 부분은 뭐 폭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는 매매가 전세가가 좀 많이 좀 뭐라 그럴까요? 동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세가 향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23, 4년은 수도권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좀 하향 안정화되고 25년에 입주 물량이 오히려 줄기 때문에 상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26, 7년이 좀 3기 신도시가 입주를 시작한다면 그때는 전세가 매매가 모두 좀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리금에 역전세 막 네. 세입자 명품백 사주면서 막 붙잡고 있고 뭐 역월세도 지금 경우도 있고 네, 그러고 있거든요.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반등이 확실히 진행되고 있지만 이 반등이 좀 추세적인 상승 전환이 어렵다고 연결되는 것이 어렵다고 본다면 이번 반등 때 어느 정도는 약간이라도 몸집을 줄이는 건 좀 필요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몸집을 줄이더라도 어떤 주택을 중심으로 줄이는 게 맞나 했을 때 사실은 하락장에서는 가장 취약한 그 하방 압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 전세가율이 낮은 곳이거든요. 전세가율이 낮은 곳. 왜냐하면 전세가율이 낮으면 아무래도 매매가를 밑에서 지탱해주는 힘이 약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낮은 특히 하락장에서 재건축 단지들이 기축 단지보다 하락률이 높았던 이유도 전세가율이 낮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좀 몸집을 줄일 때도 전세가율이 낮은 쪽을 좀 더 중점적으로 줄이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앞으로의 좀 하락폭을 감안했을 때는 전세가율이 높다면 상대적으로 버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낮은 것부터 조금이라도 몸집을 줄이시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세가 낮은 거 하니까 생각나는 거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 들고 계신 분들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과거 하락장 때 보면은 특정 단지 이름을 거론해 죄송하지만 과거 하락장 때는 음마아파트 같은 재건축 단지들이 더 많이 빠져 기축보다 더 기축은 한 2009년부터 13년까지 한 20% 빠졌다면 재건축은 한 30-40% 빠졌거든요. 결국은 전세가율이 낮기 때문에 버티는 힘이 약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재건축 단지들은 미래 호재를 먹고 사는 단지인데 그게 상승장 때는 그런 호재가 바로바로 가격에 반영이 되지만 하락장에서 이제 그런 호재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이 줄어들고 이제 오로지 버티는 힘에 관심이 집중되는데 그 버티는 힘 자체가 약하다 보니까 좀 그런 전세가율이 낮은 재건축 단지나 그런 지역들은 좀 하락장에서 힘을 더 못 쓸 상황이 될 것으로 보고 가능하다면 그런 단지들부터 좀 처분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건 현재의 정부와 현재의 서울시 조합이거든요. 보수 정권과 보수 당이 서울시까지 잡은 경우, 그러니까 정권과 서울시를 다 잡은 보수당이 다 잡은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약간 공급 확대 기조 또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기조를 이제 아무래도 진보 쪽보단 더 이제 활성화 시킬 가능성이 높은데 네. 사실 이런 하락장 때는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추진 욕구가 많이 사라지지만 바로 이런 정치 지형에서 속도를 빼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뭐 하락장 속에서도 약간 진도를 확 빼는 단지들, 영리하게 진도를 확 빼는 단지들은 상대적으로 다음 상승장 때 신축으로 전환이 되면서 상승장의 과실을 누릴 수 있는 단지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재건축 단지들 중에서도 뭐 굉장히 속도를 빨리 내는 단지들이 있다면 그러한 단지들을 좀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쪽은 이렇게 꽉 깝깝한데 예. 삼토시님은 재테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본업에 충실하고 저 직장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본업에 충실하고 있고요. 약간은 그런 것 같아요. 상승장 때는 이제 자본이익이 확대 치중을 하더라도 이런 하락장 때는 이 노동 가치에 치중하는 원화채굴. 네네 열심히 일해서 그런 게 뭐 사실은 뭐 어느 쪽으로든 뭐 자본으로 돈을 벌든 노동으로 돈을 벌든 그때 시대에 맞춰서 알맞은 형태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실물 자산으로는 이렇게 좀 약간 리스크가 있는 시대가 아닌가. 금리가 좀 떨어지기 시작해야 그때부터 기회를 모색하지 지금은 실물 자산은 좀 조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스마트 예. 스토어라든지 구매 대행이라든지 뭐 이렇게 막 원화채굴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왜냐면 예. 이자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좀 새롭게 판을 벌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삼토시님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시네요. 네네. 저는 뭐 사실 저도 회사 자체가 좀 늦게 끝나는 편이라 사실은 관심보다는 여력이 없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아니면 연봉이 빵빵. 뭐 그렇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가 어려운 시기인 건 맞고 네. 변곡점이 오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뭐 다양한 이 과거보다 더 매체가 다양해지고 그러면서 좀 더 이제 의견을 내는 분들도 많아지고 하면서 굉장히 좀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정보의 바다라는 게 말 그대로 정보 유통이 너무 활발하다 보니까 다만 제 생각은 이럴 때일수록 유연성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과거부터 한쪽 이야기만 하는 경우는 저는 좀 약간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뭐 이런 말 좀 계속 오른다고 얘기하거나 계속 떨어진다고 얘기하거나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 사실은 약간 확증 편향에 걸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약간 오르는 쪽의 정보를 좀 섭취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고 내린다고 생각하는 분은 계속 부정적인 내용만 섭취하게 될 경향이 있는데 네. 이런 변곡점일수록 결국 판단을 하려면 약간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자기만의 판단을 좀 정립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 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쪽 입장에 치우치는 경우는 좀 지양하는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폭등약 때는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가면 막 현금은 쓰레기다 막 이런 글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지 않습니까? 나 어디 샀다 뭐 샀다 막 이런. 사실 뭐 그렇죠. 그게 이제 아이러니했던 건 현금이 가치가 계속 하락하는 건 맞지만 통화량이 계속 풀리니까 실물 자산도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건 맞지만 통화량이 풀리는 것보다 실물 자산이 더 올라버리면 그건 버블이거든요. 그것이 과거 몇 년 동안 최근 특히 2, 3년 동안 20년, 21년은 특히 뭐 돈이 풀리는 양이나 속도보다 집값이 훨씬 빨리 올랐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버블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너무 한 가지 의견 뭐 집은 반드시 사는 게 좋아 또는 실거주라면 언제라도 사는 게 좋아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급지는 언제라도 가는 게 좋아 이런 부분은 그런 명제에 대해서도 한 번쯤 의심을 하고 좀 더 다양하게 좀 이런저런 생각거리를 좀 수집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변곡점 어렵네요. 이런 시장을 저희가 맞이하게 될 줄은 정말 저는 몰랐는데 사실 저도 걱정입니다. 사실 저도 계속 지금 일시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지만 이것이 사실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도 계속 관찰을 하고 좀 배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